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래에 검은색 마이바흐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차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따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하시면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뒤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저게 뭐야 회장 딸이라고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 여자가 멀찍이 서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내가 회장 딸이었어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가난뱅이 며느리라고 무시하셨죠? 하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남편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안 돼, 우리 망했어. 회사가 집이 하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불륜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어떡해, 진짜 재벌이었어 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후회하셔도 이미 늦었습니다. 앞으로 지옥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올해 35살입니다.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이는 아들로 8살이고 작은아이는 딸로 5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10년간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친정 재산만 3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를 만난 건 11년 전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선배로 만났습니다. 민수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고 민수는 장남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제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졸업 후 취직이 됐고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재벌 집안 딸이라는 걸 숨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허락하셨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민수 부모님을 처음 뵌 날을 기억합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가족 4명이 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서 와요.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요. 하시면서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되실 분도 계셨습니다. 무뚝뚝한 인상이셨지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수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습니다. 비싸지 않은 과일 세트와 한과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시면서 날카롭게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시면서 입맛을 다지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집은 어디 사세요? 아파트예요? 아니면 빌라예요? 차는 뭐 타세요? 하시면서 캐물으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물어보세요. 수진이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하려면 알아야지 우리 민수가 장남인데 하시면서 따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혼수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핀잔을 주셨습니다. 이것밖에 못 해줘요. 요즘 시대에 이 정도로 시집와요 하시면서 비웃으셨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일부러 평범한 수준의 혼수만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준비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혀를 찼습니다.
친정이 형편이 안 되나 보내 하시면서 민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날도 힘들었습니다. 시댁 하객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 친정 쪽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일부러 적게 부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평범한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쪽 하객이 왜 저렇게 적어 친정이 별로인가 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괜찮니? 힘들면 그만두자 하고 속삭이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결혼이 옳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하나만 믿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민수 부모님 집 근처 빌라였습니다.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민수 월급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취직을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집안일이나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하셨습니다. 밥은 먹였니? 청소는 했니? 빨래는 했니? 하시면서 간섭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 들르셨습니다. 저희 집을 둘러보시면서 혀를 차셨습니다. 집안 살림이 이게 뭐야?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웠나 봐 하시면서 핀잔을 주셨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그것도 못해 친정 어머니가 뭘 가르쳤어 하시면서 구박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별로라서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왔어요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셨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내가 뭘 알아, 며느리 교육은 시어머니가 하는 거야 하시면서 되려 민수를 야단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길 바라셨습니다. 초음파로 확인한 결과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금 태도가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우리 손주 잘 낳아야 해. 친정이 비록 별로지만 손주만은 잘 낳아 하시면서 배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출산 후에도 시어머니는 매일 오셨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돈 아깝다고 안 보내주셨습니다. 대신 집에서 조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시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으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뭐 아는 게 있다고 내가 직접 챙길게 하시면서 친정 어머니를 돌려보내셨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둘째를 가졌습니다.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야 아들 하나 더 낳지 그랬어 하시면서 실망하셨습니다. 민수도 아쉬워했습니다. 아들이 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짜증을 자주 냈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하고 물으면 회사 사람들이랑 있었어 하면서 대답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결혼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또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민수 팔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민수도 행복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9시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 끝났다며 피곤한 척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회사 갔다 왔다고 했잖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본 걸 말했습니다. 마트 앞에서 봤어요. 여자랑 손잡고 다니시는 거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 후배야, 그냥 밥 먹은 거야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추궁했습니다. 손을 잡고 다니는 게 후배예요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한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편 의심한다며 며느리가 그래서 되겠니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저는 본 걸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민수 행동은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집에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지아라는 이름의 여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오늘 만날 수 있어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수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저와 이혼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행 간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두 캡처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화면을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내 폰 왜 뒤졌어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더 큰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지아가 누구예요? 이 여자랑 얼마나 만난 거예요? 하면서 물었습니다. 민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인정했습니다. 회사 후배야, 좋아하게 됐어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1년쯤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1년이나 속였다는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결혼이 뭐예요?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민수한테서 연락을 받으셨나 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남편 외도하게 만들었어, 며느리. 구실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하시면서 저를 몰아세우셨습니다. 저는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1년 동안 바람 폈다고 호텔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밖에서 실수할 수 있어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민수가 지아를 시어머니한테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 대신 불륜녀를 편든다는 게 말이 됐습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여자를 만나셨어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만났어. 너보다 훨씬 낫더라 하시면서 비교하셨습니다.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말도 곱고 너는 맨날 시댁 무시하고 친정만 생각하잖아 하시면서 저를 깎아내리셨습니다. 친정을 무시한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친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아를 만나고 온 뒤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셔서 지아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참 착해, 말도 예쁘게 하고 우리 민수 생각도 많이 해 하시면서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여자 구두가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지아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치 가족처럼 다정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어서 와 앉아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건너편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았습니다. 지아를 가까이서 보니 32살쯤 돼 보였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했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서 공손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시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민수는 이제 너랑 살기 힘들 때 지아하고 재혼하고 싶대 하시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하라고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도 알잖아. 민수가 지아를 좋아한다는 거 하시면서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지아가 더 마음에 들어. 너보다 훨씬 며느리감이야 하셨습니다. 지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감 같은 게 보였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전 아직 며느리예요. 아이들 엄마예요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키울게. 넌 그냥 나가면 돼 하시면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안 돼요.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 해요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로 키워, 친정도 별로인데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 말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 거야 하시면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륜녀를 시어머니 집에 들이신다고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그래, 지아 혼자 자취하기 힘들다니까 내가 돌봐주기로 했어 하시면서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벌써 시어머니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분노하셨습니다. 당장 이혼해. 그런 집안하고 무슨 인연을 계속 이어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 양육권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변호사도 선임하고 하시면서 안심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친정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시댁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하면서 밝게 웃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좋다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아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다정한 태도였습니다. 지아가 저를 보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보셨습니다. 왔어, 잠깐 앉아있어 하시면서 건성으로 대했습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아한테만 신경 쓰셨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만든 음식을 시어머니가 드셨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솜씨가 좋네 하시면서 연신 칭찬하셨습니다. 지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퇴근 후 시댁으로 왔습니다. 지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회사 일찍 끝났어 하면서 지아 옆에 앉았습니다.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치 진짜 가족처럼 다정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아한테 반찬을 계속 놓아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지아 살 좀 쪄야 돼 하시면서 살뜰하게 챙기셨습니다. 민수도 지아 그릇에 고기를 놓아줬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지아가 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왔어. 근데 이미 지아가 다 하고 있으니까 넌 그냥 앉아있어 하시면서 저를 거실로 내보내셨습니다. 명절 준비는 며느리 몫인데 불륜녀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아는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칭찬하셨습니다. 손재주가 좋네, 우리 민수가 복받았어 하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아도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배우기 쉬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시댁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내외분, 작은아버지 내외분, 고모들까지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진이 왔네 하시면서 건성으로 대답하시고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부엌에서는 지아가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 친구 지아예요 하면서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화답하셨습니다. 어머 이쁘네, 어디 사는 아가씨예요 하시면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우리 민수 회사 후배인데 참 착하고 예쁘지 하시면서 자랑하셨습니다.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가씨가 새 며느리감인가 봐, 수진이는 이제 나가는 건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지아를 불렀습니다. 지아야 이리 와서 도와줘 하시면서 지아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지아한테 시키셨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큰 상을 차리고 둘러앉았습니다. 지아가 만든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씩 맛보셨습니다. 와 맛있다, 누가 만들었어 하시면서 감탄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아가 만들었어요. 손재주가 정말 좋아요 하시면서 지아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친척들이 지아를 칭찬했습니다. 어머 대단한데 시집 잘 가겠네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맞장구 치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며느리로 삼고 싶을 정도예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옆에 앉으신 고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요리 안 했어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손재주가 없어서 지아한테 맡겼어요 하시면서 저를 깎아내리셨습니다. 고모가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도 못 만드냐 하시면서 핀잔을 주셨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차 마시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지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으셨습니다. 괜찮아 지아가 할게, 넌 아이들이나 봐 하시면서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거실에서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민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큰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글쎄요, 수진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할 거야 하고 작은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수진이 친정도 별로고 성격도 안 맞아서요 하시면서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고모가 지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아가씨랑 재혼하려고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죠 하시면서 인정하셨습니다.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저 아가씨가 더 며느리감인 것 같아 하시면서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격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친정 정체를 밝힐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정말이니 괜찮겠니 하시면서 걱정하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변호사도 준비하자 하시면서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친정에서 소개해 주신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불륜 증거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최소한만 요구하시고 나중에 정체를 밝히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방심하고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한 달 뒤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민수한테 통지가 갔습니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혼 신청했어 하면서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원하시잖아요. 이제 끝내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그 사이에 민수와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이혼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 하면서 협박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민수도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위자료는 5천만 원 줄게 하시면서 서류를 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은 남편에게, 면접교섭권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 해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로 키워, 일도 안 하고 돈도 없는데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친정도 가난한데 어떻게 키울 거야, 우리한테 맡기는 게 아이들한테 좋아하시면서 압박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친정 정체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밝히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명 못해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괜히 버티지 마, 법정 가봤자 너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어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들 제대로 못 키웠잖아.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애들 방치했어 하시면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치라니요? 제가 언제 아이들을 방치했어요? 하고 반박했습니다. 증거도 있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사고 낸 것도 여러 번이고 하시면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유치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친구랑 싸웠다는 내용, 수업 중에 집중 못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범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방치해요? 아이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이런 자료 다 제출할 거야. 내가 엄마 자격 없다는 걸 증명할 거야 하시면서 위협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정도로는 양육권 못 빼앗아요. 오히려 불륜한 쪽이 불리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며칠 후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되시는 분이 오셔서 아이들 데려가려고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엄마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막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혼 준비 중이라고 시댁에서 아이들 데려가려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허락 없이는 절대 아이들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오는데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을 보더니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한테 와 하시면서 아이들을 데려가려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안 돼요. 아이들 씻기고 재워야 해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내 손주들인데 왜 내가 못 데려가?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제 뒤에 숨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 정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키웁니다. 어머니도 함부로 못 데려가세요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하시면서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때리시면 폭행으로 신고합니다 하고 경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칫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손 드셨어요. 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친정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상황을 들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 당장 친정 밝히고 저 사람들 혼내주자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참으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런 고생을 하다니 진작 말렸어야 했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고집 부린 것 때문에 하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나쁜 거지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저 사람들 제대로 혼내줄게. 우리 회사 법무팀도 다 동원할 거야 하시면서 다짐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정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와 마지막 미팅을 했습니다. 전략을 확인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최소한만 요구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본격적으로 친정 정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방심할 때 친정 배경을 공개하면 충격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이 됐습니다. 조금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조정 날짜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차로 데리러 오셨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내내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민수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민수 옆에는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법무법인 변호사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왔네 하시면서 비웃으셨습니다. 제 옆에 계시던 변호사님이 명함을 꺼내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하시면서 인사하셨습니다. 민수 변호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평양은 국내 최대 로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런 큰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했어? 돈이 어디 있어서 하면서 의심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친정에서 빌렸나 봐. 나중에 갚으려나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이셨습니다.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수 측에 먼저 물었습니다. 신청인 측 주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을 원합니다. 피신청인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참고 들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신청인의 불륜이 이혼 사유입니다 하시면서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민수와 지아의 메시지 캡처, 호텔 출입 사진,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민수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파탄난 후의 교제였습니다 하면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증거에는 날짜가 명확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중에 일어난 불륜이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위자료는 얼마를 제시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민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을 제시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최소 2억 원은 돼야 합니다 하시면서 반박했습니다. 민수 측이 당황했습니다. 2억은 너무 많습니다. 신청인 재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륜은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위자료는 당연합니다 하시면서 밀어붙였습니다. 1시간 동안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위자료 1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주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주말에 한 번씩 주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조정안이 정리됐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 조정안에 동의하십니까? 하고 확인했습니다. 민수 측이 먼저 동의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신청인 측도 동의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변호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님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대로 진행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 재혼하지 마세요 하고 요구했습니다.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그건 내 자유야,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이혼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우리 민수 인생이야 하시면서 반발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재판에서는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선언했습니다. 민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설득했습니다. 재혼 문제는 별개입니다. 조정안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하시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합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질투하는 거야. 보기 싫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참 집착도 심하네. 이혼하면 끝인데 하시면서 핀잔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조정위원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으니 조정은 불성립입니다 하시면서 정리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재판으로 가시겠습니까? 조정이 더 유리합니다 하시면서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복도에서 화를 냈습니다. 왜 이래? 괜히 시간만 끄는 거야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하시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뒤쫓아왔습니다. 수진아 정신 좀 차려. 괜히 버티지 말고 하시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뒷좌석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재판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 친정 배경을 공개하시죠 하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수모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여러 번 만나 전략을 짰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직접 나서셨습니다. 법무팀을 동원해서 완벽한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재판 전날 밤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내일 아빠가 직접 갈게.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보여주자 하시면서 다짐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아빠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내일 다 끝낼게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명품 핸드백도 들었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했습니다. 친정에서 운전기사님이 오셨습니다. 마이바흐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긴장을 풀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민수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바흐에서 내리는 걸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내렸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저 차는 뭐야, 빌린 거야 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허세 부리네. 빚내서 변호사 선임하더니 차까지 빌렸나 봐 하시면서 비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판사님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민수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성격 차이와 피고의 가사 소홀이 이혼 사유입니다 하면서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불륜이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하시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메시지 기록, 사진, 호텔 영수증 등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하셨습니다.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륜녀를 집에 들인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등본과 지하의 주소 이전 기록이 제출됐습니다. 판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륜녀를 동거시켰다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신 불륜녀를 선택했습니다 하시면서 명절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시댁 명절에 지아가 며느리 행세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판사님이 혀를 찼습니다. 민수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원고 의사와 무관합니다 하면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아를 며느리로 인정한 증언 녹음도 나왔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지아를 칭찬하고 수진을 깎아내린 내용이었습니다. 판사님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위자료 얼마를 제시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민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1억 원을 제시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3억 원은 돼야 합니다 하시면서 요구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3억은 불가능해요. 제 재산으로는 못 내요 하면서 항의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피고 측 재산 상황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한그룹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민수와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게 왜 나오는 거지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김수진 씨는 대한그룹 회장 김태수의 외동딸입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민수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결혼 당시부터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위장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재벌이었어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거짓말이지 하면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제 출생증명서, 친정가족관계증명서, 대한그룹 등기부등본이 제출됐습니다. 모든 서류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판사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했고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추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원고가 다니는 회사는 대한그룹 계열사입니다 하시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민수가 다니는 회사가 친정 소유였던 것입니다. 민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무시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재벌 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3억 원으로 결정합니다 하시면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양육권은 모에게 주고 면접교섭권은 월 2회로 제한합니다 하고 추가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혼인 중 취득 재산이 모두 모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셨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3억 원 기한 내 입금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시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잘했어, 딸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37살입니다. 아이들은 10살과 7살이 됐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친정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재판 직후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직접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위자료 3억 원은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3년에 걸쳐 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친정 법무팀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지금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재벌 며느리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지아와는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지자 지아가 먼저 떠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살던 집이 압류됐습니다. 친정 계열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압박을 넣으셨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가끔 민수가 찾아뵌다고 합니다. 지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수한테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적은 처음부터 돈이었으니까요. 돈이 없어진 민수한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면접 교섭 때 아버지를 만납니다. 한 달에 2번입니다. 처음엔 민수가 아이들 보기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랑 안 살아 하고 아이들이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친정 회사 일을 돕고 있습니다. 부회장 직함을 받았습니다. 경영 전반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면 제가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기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모두들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었고 재벌가 뉴스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내가 그 대한그룹 딸이었어 하면서 신기해했습니다. 한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좋은 사람 있는데 만나볼래 하면서 권유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하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체를 숨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할머니 집 가요 하면서 친정을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리신대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며 환호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수모에서 벗어나니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민수 생각이 납니다. 만약 제 정체를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젓습니다.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 본성은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10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얻었고 인생의 교훈도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진심과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던 시댁 사람들은 제가 대한그룹 회장 딸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고 시어머니는 불륜녀를 집에 들여 며느리 대접을 했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친정 정체를 밝히자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위자료 3억 원을 받았고 남편은 친정 계열사에서 해고됐으며 시어머니 집은 압류당했습니다. 불륜녀는 돈 없어진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그들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